완전히 죽은 땅에 갑자기 생명이 피어난다면 그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과학일까요? 곰팡이 핀 식빵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질문의 끝은 바로 이곳 북극에 있습니다. 이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금방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빵입니다.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그냥 잼만 발라 먹어도 맛있죠. 그런데 식빵은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금방 곰팡이가 피어버립니다. 일단 곰팡이가 잔뜩 핀 빵을 보면 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돌연 빵 위에 피어난 곰팡이, 이 곰팡이는 대체 어떻게 핀 걸까요?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생명이 쓰레기나 썩은 고기에서 저절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에서 저절로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합니다. 옛 그리스의 위대한 현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쥐가 더러운 쓰레기 더미로부터 생겨난다고 설명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1859년 루이 파스테르라는 이름의 생화학자는 아주 기묘한 병 하나를 만듭니다. 생긴 것이 마치 백조의 목을 닮았다고 하여 이것을 백조 목 플라스크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플라스크를 고안하고 만들었을까요? 사실 파스테르는 당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기 위해 이 플라스크를 고안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에 따르면 충분히 풍부한 영양과 따뜻한 온도만 갖춰지면 생명은 어디서든 금방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며칠 동안 내버려둔 식빵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기로 만든 수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파스테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기 스프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도 식빵에서 피어나는 균들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늘 공기 중에 존재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미리 고기 스프를 채운 플라스크의 목에 열을 가해 길고 가는 S자형의 목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뒤 고기 스프를 펄펄 끓여 균들이 자연스럽게 전부 죽도록 만들었죠. 발생한 증기는 S자 목을 따라 바깥으로 방출되었지만 일부는 응결되어 S자 목의 휜 곳에 쌓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공기는 녹아들지만 균들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파스테르는 이렇게 구성한 실험 장치를 몇 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곰팡이가 핀 식빵과는 달리 플라스크 속 영양액은 수개월이 지나도 맑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풍부한 영양과 적당한 온도가 있어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생명이 자연에서 발생한다는 믿음이 이 실험을 통해 깨지고 맙니다. 파스테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남깁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수만 년 동안 거대한 얼음덩어리 밑에 눌려 있어서 그 어떤 생명의 씨앗도 미생물의 흔적도 완벽하게 사라진 태초의 불모지가 갑자기 드러난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생명은 대체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는 천이라고 합니다. 과학쿠키는 그 경이로운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북쪽의 지식 전초기지 니올레순으로 갑니다. 노르웨이 스왈바르제도에 위치한 니올레순은 세계 최북단의 과학기지촌입니다. 10개국 이상의 연구진이 상주하며 지구의 변화를 감시하는 거대한 북극과학의 보고죠.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북극과학위원회에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그해 4월 29일 이곳 니올레순에 간판을 걸게 되었습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덕분에 저희도 이 낯선 땅 북극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일단 뭐 하러 가나요? 오늘 브레거 빙하라는 곳 가장 가까이 가서 빙하 끝자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년 빙하가 계속 녹아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녹아서 사라지고 있는 빙하 끝자락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 그렇군요. 니올레순에서는 이곳을 총괄하는 킹스베이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건 라디오 침묵입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극미한 신호를 관측하는 망원경인 VLBI 시스템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는 지금 전파 망원경 앞쪽에 있는 다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 망원경이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내역에 있는 그 전파를 수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측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워닝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긴장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극곰이죠.
기술님께서 곰을 발견하시면 예. 그때는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저희가? 곰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려드려야지 서로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 제가 경고 사격을 하거나 곰한테 예. 또는 차가 가까이 있으면 차 안으로 우리가 뭐 들어가거나 네. 이렇게 우리가 방어를 좀 해야 돼요. 그동안에 실제로 북극곰과 조우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야생에서 만난 적은 없고요. 예. 기지에서 밖에 나타난 곰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조우한 일이 많이 흔한 일은 아니군요. 흔하지는 않는데 만나면 치명적이고 며칠 전에도 북극곰이 살상된 사례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 얘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지촌 밖으로 나가는 모든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라이플 사격 훈련을 받은 인솔자를 대동해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당시 다산과학기지의 기지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박하동 기술원님께서 인솔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당부해드리면 곰이 나타났을 때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퍼져 있으면은 좀 가급적이 같이 뭉쳐서 다니고 정말로 곰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다들 뭉쳐야 돼요.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남아있고 막 이렇게 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곰을 봤을 땐 곰이다 외쳐주시고 뭉치고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당부하고 진행할게요. 오늘 저희는 베스트레 브레거 브린이라는 이름의 빙하로 갈 예정입니다. 베스트레는 노르웨이어로 서쪽을 의미하고 브레거는 암석학의 대가이자 지질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노르웨이 과학자 발데마르 브레거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브린은 빙하를 말합니다. 직역하자면 서쪽 편의 브레거 빙하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곳에서 우리는 수백 년의 시간을 단 몇 시간 만에 걸어볼 겁니다. 베스트레 브레거 브린 빙하는 지구온난화의 최전선입니다. 소빙하기 이후 이 빙하는 급격히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에 거친 돌무더기인 모래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크로노 시퀀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빙하가 사라진 자리를 초기 단계로 하여 빙하와 멀어질수록 노출된 땅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빙하에 접근하는 것은 곧 시간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산과학기지가 개소한 2002년의 바로 다음 해인 2003년 다산기지를 베이스로 하는 첫 극지 연구자들의 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곳 극지에서 식물을 연구하고 계신 이유경 박사님입니다. 2003년에 처음 다산기지를 들어갔었고요. 과학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기보다는 이제 연구비 상황에 맞춰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가장 처음에는 해양에 사는 박테리아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왜 좀 바위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생물막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데 북극의 바이오필름을 구성하는 박테리아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연구를 하려고 갔어요. 당시 박사님의 연구 주제는 선박 밑에 달라붙는 해양 유기생물인 바이오필름의 특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곳 북극에는 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죠. 바닷가에 가보니까 바위가 미끌미끌하지 않는 거예요. 생물막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막 미친 듯이 바닷가 막 다 돌아다녔죠. 근데 배를 띄우는 선착장 아래쪽에 이렇게 선착장 밑에 물에 잠겨 있는 곳에 딱 생물막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어떤 것인지 찾고 그 중에 신종,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다사니아 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자연계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박테리아를 찾은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던 중 이 극한 환경인 북극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에 관심이 옮겨졌고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자리 잡는 개척자 식물의 특성 연구와 함께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멸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북극 식물종의 보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북극이 굉장히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서 육상 생태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막 겨울이 따뜻해서 종자가 갑자기 막 수분을 머금게 되면 얘는 이제 발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추워지면은 종자들은 굉장히 또 냉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잘 견디는 식물도 있고 죽게 되는 식물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는 멸종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종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식물 자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가능하면은 이 식물들을 잘 키워서 혹은 뭐 조직 배양을 해서 혹은 종자를 보존해서 잘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연구 주제입니다. 이유경 박사님과 연구팀 그리고 기지대장님의 인솔에 따라 저희는 생명이 풍부한 극상 단계에서부터 생명이 살지 않는 극한의 토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북극의 식물들과 이끼들이 풍성한 만큼 출발지 주변에는 술록대들이 한적하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술록이 여러 마리 있다는 건 곰이 없다는 얘기겠죠. 있었으면 도망갔을 거고.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8월의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진액이 된 땅을 조심스레 지나면서 연구팀과 저희는 이곳 북극의 다채로운 식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단연 가장 기특한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식물, 북극 이끼 장부채입니다. 여기에 다른 식물들이 나중에 이렇게 와서 막 자라요. 왜냐면 여기 안쪽이 좀 더 따뜻하고 습기도 잘 먹어주니까 살기가 좋거든. 아, 그래서 얘를 널싱 플랜츠라고 불러요. 간호 예, 식물. 다른 식물들을 키우는, 양육해주는 그런 식물이다. 그렇게 불러요. 아, 착한 아이들. 신기하네요. 핑크색 작은 꽃들이 핀 이 둥근 방석 모양의 식물은 보육식물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형성하고 있는 빽빽한 돔과 같은 형태의 군락은 사실 북극 이끼 장구채 한 포기인데요. 그 내부의 온도가 놀랍게도 주변보다 최대 섭씨 15도에서 22도나 더 따뜻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마치 온실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이죠. 이 따뜻한 품으로 북극 이끼 장구채는 다른 연약한 식물들을 발화시키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돋보이죠. 극한의 환경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한 생명의 지혜입니다. 여기 천이의 후반부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식물이 있습니다. 나도 수영입니다. 하트 모양 앞에 비타민C가 가득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이누이트인들의 소중한 영양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따서 먹으면 되나요? 네네. 나요? 좀 쉽니다. 그쵸. 얘가 비타민C가 많아요. 얘 약간 새콤해요. 과일 맛. 그렇죠. 오, 다른 애들은 덜 익은 사과 맛, 자두 맛 이렇게 얘기하죠. 좀 자두맛. 그쵸, 자두 맛. 예. 여기 이 식물은 그린란드 고추냉이라는 이름을 지닌 식물입니다. 이름처럼 냉이가 가진 톡 쏘는 씁쓸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거 먹는 거거든요. 아, 맛을 한번 보실래요? 얘를 그냥 먹으면 됩니까? 네, 잎을 따가지고. 잎을 따서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가요? 굉장히 약한 냉이 맛. 냉이 맛이 납니다. 그쵸? 네, 납니다. 네. 냉이 맛이 납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언뜻 보면 평범한 풀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북극의 거친 바람을 견디는 데 최적화된 사촉과 식물입니다. 일반적인 풀과는 달리 줄기 단면이 삼각형인 것이 특징인데요. 툰드라의 차가운 습지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 북극 술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겨울 양식이 되어줍니다. 거친 돌틈 사이로 수놓아진 화려한 꽃들을 가진 이 녀석은 바로 자주범이기. 그리고 이 녀석은 노랑범이기입니다.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아, 꽃이 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끼 비슷한. 얘네 식물도 이끼 있네요. 자리 잡았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까맣게 되면 이제 유기물들이 여기에 생기고 다른 식물들이 와서 자라기가 좋은 거죠. 정말 이렇게 검게 되네요. 그렇죠. 이들은 북극의 짧은 여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이 채 녹기도 전부터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특히 바닥에 딱 붙어 자라는 방석 형태의 구조는 초속 30m가 넘는 북극의 칼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 전략이죠. 잘 보면 그 꽃잎 하나가 미키마우스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영어 이름이 마우스 이어예요. 마우스 이어요? 네. 귀엽네요. 이것은 작고 하얀 꽃잎이 마치 생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마우스 이어입니다. 잎사귀를 자세히 보면 미세한 털이 빽빽하게 돋아나 있는데 이건 일종의 털코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두어 체온을 유지하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잎을 보호하는 식물계의 첨단 기능성 의류인 셈이죠. 저희는 조금 더 빙하 가까운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점점 식물들이 사라지는 풍경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팀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샘플러에 보관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이류라고 부르는 생물 군집입니다. 지이류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네. 얘가 곰팡이랑 이제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랑 이제 세 개가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공생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네. 환경에 대한 지표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박테리아를 분리를 해서 유용한 물질을 생성하는 박테리아를 선별을 해서 이제 나중에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물질을 대량 생산까지 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극지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니까
추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특성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시는 네, 것인가요? 실제로 저희가 분리를 할 때 저온 중심으로 이제 미생물 분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아, 또 다양한 온도에서도 이런 미생물이 분리가 되는지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곰팡이와 조류의 기묘한 공생체인 지이류는 바위를 흙으로 부수기도 하고 토양의 질소를 고정하기도 하는 듯 이곳 북극의 척박한 땅을 서서히 비옥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이류는 이곳 극지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미생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생물에는 아주 추운 온도 속에서도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어떤 생화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성은 단지 극지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류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온도에서도 활성을 유지하는 효소는 기존의 산업 공정이 필요하던 높은 열 에너지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제를 사용할 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서도 때가 잘 빠진다면 그 안에는 저온에서도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기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 가공, 의약품 생산, 폐기물 처리, 바이오 연료 생산 같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 더 효율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에너지는 적게 쓰고 비용은 줄이며 환경 부담도 낮출 수 있겠죠. 또한 극지미생물은 얼음 결정이 세포를 찢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보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냉동 보존 기술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포, 조직, 백신, 의약품을 얼렸다 녹이는 과정에서 손상을 줄일 수 있다면 생명과학과 의료산업에는 매우 큰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가 극지의 작은 지이류를 들여다보는 일이 언젠가 장기 보존 기술이나 신약 개발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희의 과정을 눈으로 새기며 걷다 보니 벌써 출발한 지 약 3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은 눈앞에 펼쳐진 무수히 많은 돌들의 무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빙하가 지나간 길은 생명이 살기에 가장 척박한 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뭔가 외계 행성 같습니다. 우거진 풀들과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척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툰드라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연중 강우량이 3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툰드라 사막이라고도 불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치질학에서는 이곳을 빙퇴석, 영어로는 모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위들이 누가 산산조각을 낸 것처럼 다 쪼개져 있습니다. 누가 와서 망치로 부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모래인 곳곳에서 돌들이 마치 폭발이라도 한 듯 조각조각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경험 있죠? 그러면 포장지가 부풀거나 터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이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이죠. 부피가 커진 얼음이 포장지에 압력을 만들어서 터진 것인데요. 모래인 근처의 바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돌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추운 냉기를 맞아서 얼면 이게 부피가 커지면서 돌에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이런 일이 조금씩 계속 반복되면 갈라진 틈을 따라서 돌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결융의 작용에 따른 암석 풍화 또는 간단하게 동결파쇄 풍화라고 합니다. 이런 모래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화의 한 형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척박한 땅에 놀랍게도 미생물이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녹조 또는 시아노박테리아로 추정되는 녀석들입니다. 파스테르의 실험이 보여주듯 가만히 내버려둔 빵에 피어오르는 곰팡이처럼 이 녀석들도 어딘가로부터 이 땅으로 건너왔을 것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러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내 빙하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와, 빙하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빙하 아래로 빙하가 융해돼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빙하하면 떠오르는 거대하고 웅장한 빙벽과는 달리 육상 빙하는 완만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매끄럽고 편평한 얼음의 형태라기보단 울퉁불퉁하면서 규칙적인 구조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빙하의 아래 놓여있는 자갈과 흙들을 긁어내리며 흐르는 잿빛의 빙하 융해수도 보입니다. 박하동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육상빙하 위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아찔하더군요. 네, 저는 지금 니알센 기준촌 근처에 있는 빙하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빙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양한 구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빙하가 여름 내내 조금씩 녹아서 아래쪽으로 하천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넓게 잘려나간 듯한 이런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까지 아마 얼음에 덮여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요? 네네. 거의 1년에 20m씩 정도 얼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드러난 곳에는 생물들이 아직 정착하지 않고 한 10년에서 15년쯤 지난 곳에 가면은 이제 비로소 식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빙하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온이 상승하면은 생물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기에는 너무 빠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동물처럼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의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스테르가 증명했듯 생명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로부터 정착하죠. 그것은 도저히 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조차 천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거쳐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에 실려온 포자 하나, 이끼 장구체가 만든 따뜻한 공간 하나가 모여 이 거대한 북극의 툰드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 북극의 모래이는 인류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황무지, 즉 달이나 화성 같은 외계 행성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시뮬레이션이기도 한 것입니다. 빙하가 사라지면 완전히 나지가 드러나거든요. 영양물질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생명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빙하가 사라진 가장자리의 토양을 가지고 그 토양에서 DNA를 뽑았을 때 PCR이 되지 않았어요. 박테리아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아니면 매우 적어서 저희가 PCR을 할 수 없었거나 그러나 이것이 한 10년이 지난 곳, 20년이 지난 곳, 100년이 지난 곳으로 가면 갈수록 땅도 형성되지 않은 모래와 같은 그런 곳에 박테리아가 살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하고 50년쯤 지나면 식물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태계의 천위를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박테리아, 곰팡이들이 사니까 그 다음에 식물이 들어 살 수 있고 개척자 식물들이 살다가 죽으면 유기물이 이제 공급이 되면 비로소 다른 식물들이 와서 사는구나 하는 이제 생명의 천위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극지의 생물들이 이렇게 춥고 척박한 곳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생물들이 가서 달과 화성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영양분이 없는 그 토양에서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에 토양 생태계를 좀 더 다른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감자와 옥수수도 심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이제 우주로 좀 상상을 좀 넓혀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위에 지휘류가 내려앉아 흙을 만들고 그 흙 위에 이끼 장구체가 온실을 지어 다른 생명을 초대하듯이 우리는 북극의 개척자 식물들을 통해 우주 거주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태초에 지구를 닮은 이 땅에서의 연구가 언젠가 먼 별의 불모지를 초록빛으로 물들일 인류의 첫걸음이 되어줄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온다는 파스테르의 말은 역설적으로 누군가 시작만 해준다면 어디서든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텅 빈 빵 위를 뒤덮은 작은 곰팡이부터 빙하가 떠난 자리를 채우는 북극의 꽃들까지 이들이 보여주는 위대한 개척의 기록은 이제 지구를 넘어 저 멀리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커녕 와이파이조차 허락되지 않는 반경 20km가 전파 정적에 잠긴 이른바 라디오 침묵의 마을 뉴올레순. 대체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의 과학자들은 침묵 속에서 아주 특별한 소리를 듣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천체 퀘이사가 보내오는 희미한 우주의 속삭임이죠. 지구의 자전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부터 대륙이 1년에 몇 센치씩 움직이는 변화까지
드넓고 무한히 큰 우주 공간 속 우리의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정의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 부국 시리즈 파트 3, 우주의 시간을 수집하는 과학자들, 곧 공개됩니다.